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가 주목됩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책임자인 연방법무부 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해고냐 사임이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결과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금요일 오후 라젠스타인 부장관은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한 데 분노했고 그 당시 대통령을 도청해서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장관은 그 보도를 약하게 부정했고 대통령은 거봐라 정부 내 나를 음해하는 조직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성폭행 스캔들로 상원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연방대법관 지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2의 여성이 주장을 했고 제3의 여성도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제2의 여성은 지명자가 파티에서 자신에게 바지를 벗어 남성의 상징을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지명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대통령과 공화당도 여전히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지지합니다. 중간 선거를 약 한 달 반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공화당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투표율이 높은 공화당 유권자를 이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법적 소송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민자에게 팍팍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들립니다. 흑인에게 대한 부당한 대우를 멈추길 바라면서 무릎 꿇기를 시작해 풋볼계에서 일자리도 못 얻었던 콜린 캐페닉이 60억 달러 가치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타이거우즈의 허를 찌르는 듯한 완벽한 컴백 승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은 오늘 아침 정말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동안 지금 유엔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당연히 하이라이트는 내일 있을 그 유엔 그 총회에서의 연설이고 그 다음 날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그 세계 국제 관계에 관한 회의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유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특히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곧 만날 것이다라는 발표 정도를 했다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s wanted to fire Rod Rosenstein. He's wanted a complete chang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이 부분이 아닌데요. Rod Rosenstein has been with 이 부분도 the council. 제가 이 편집을 잘못해 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편지도 받았는데 아주 뷰티풀한 편지였고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관계가 좋고 두 번째 정상회담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준비를 할 것이다. 곧 만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그 핵 문제, 핵 협상은 대단히 큰 그 과정이 있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어찌 보면은 완전한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미국도 양보하고 멈춰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러나 너무 많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채찍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에 잘 드러나는데 뉴욕타임스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는 대화로 외교로 풀어야지 된다 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진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보다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어떤 때는 그 월스트리트저널만큼의 강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나온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무엇을 얘기를 할지 과정이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큰 그 성과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고, 뉴욕타임스는 사우스 코리아가의 리더가 북한의 그 문을 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좋아지고 핵 이외의 뭐 기타 등등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핵만을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남북 관계에 지금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별 관심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 이런 것에는. 다만 이제 미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도 전략적인 혼돈이 있는 것 같다. 남북 관계의 그 개선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그런 스킬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처럼 전쟁 위협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뭐 핵무기 능력을 중지하고 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종전협정 이제 이런 것을 그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 종전협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뭐 안에 또 미국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크게는 미국의 주권이라든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금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나는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다. 이 말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또 그 많은 그만큼 많은 분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미국은 세계의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어야지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에 그 유엔 총회에서 이란 문제가 크게 그 부각이 됐었어야지 되는데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가까이에 있거든요. 물론 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니까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니까 대통령 옆에 있습니다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에 이제 오바마 전에 그 공화당 행정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유엔 대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같은 것에 좀 깊숙이 그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처럼 락앤맨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 전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겠죠. 세계가 놀랐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feel so good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미국의 그 강성 사람들은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가 걱정을 합니다. 특히 린지 그레이엄 대통령과 친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말이 주목되는데 린지 그레이엄은 사우스코리아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그 적대적일 수도 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 이제 그 여러 군데 그 일요일이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뭐 추가로 뭔가 말을 덧붙이던데 편지 내용은 좋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요. 그러나 편지와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염려스럽다고도 린지 그레이엄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그 아시아의 오바마와 같다는 겁니다. 이때 아시아의 오바마와 문재인 대통령을 그 린지 그레이엄 그 강성인 그 상원 의원이 비교하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고 있다 또는 또 이제 굿 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 캅을 한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최악의 상황은
린지 그레엄의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종전선언도 해주고 평화조약까지 하는 그 길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잘 닦는 것, 닦아놓는 것,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가장 그 문재인 대통령은 원하는 일이고요. 종전 협정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정상관계하고 안보 협상하고 어제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저녁 먹었으니까 아베 신조가 다시 그 당에서 어떤 권력을 좀 잡게 됐고 저는 또 이것도 주목되대요. 이방카 트럼프가 어제 그 트윗을 했어요. 아주 축하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당에서 입지가 점점 그 좋아진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다고 훌륭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고 트윗을 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의 자문이긴 합니다만은 국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 트윗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트윗을 할 정도의 식견도 당연히 없을 테고 이것은 상당히 본인의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는데도 이제 그 아베 신조 보라는 거죠. 트윗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당선인 자격으로 그 트럼프 그 타워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베 신조잖아요. 해외 지도자 가운데서 그것도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신조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트럼프 타워에서 이제 그 트럼프를 만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딸을 그 자리에 배석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시아 순방에서 딸이 한국 그 스케줄은 빼면서도 일본에는 갔고 그 결과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그런 그 어떤 그 대가 같은 것을 이방카 트럼프에게 줬고 이방카 트럼프로서는 아베 신조가 잘 돼야지 일본에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거슬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그 뒤로 젖혀졌기 때문에 사이드라인에 있다라는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어제 그 미국 시사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이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그런 그 핵을 포기하기까지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말을. 왜냐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비위도 맞춰야지 되고, 본인도 정치력을 그 늘려가야지 되고 하니까, 어떤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번째 해에 북한이 다 한다고 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분위기 봐가면서, 그런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 뭐 비슷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제는 갈 길이 멀다.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너무 미국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연방 대법관 지명자도 그렇고 이제 법무부의 장관이 주도하지 않는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 총책임자가 부장관인데 그 부장관이 지금 쫓겨나든지 사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북한 문제까지 이렇게 그 들어와 있고 미국은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그 하루에도 뉴스가 탑 뉴스가 또 바뀌고 하는 정도의 미국을 날마다 겪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부장관이 그 백악관에서 비서실장을 만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 뉴욕으로 갔으니까요. 그 결과 그리고 또 연방 대법관이 그 한국에서 그 작가 고은 선생이 결국은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좀 낭만도 있었고 했던 시절에 술 먹고 뭐 어떻게 했다. 술자리에서 뭐 옷을 벗고 그랬다. 뭐 남에게 해를 주진 않았지만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히려 이 경우가 조금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여성에게 그 본인의 그런 그 상징을 보여주면서 막 들이밀었다는 거거든요.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지금 그런 증언까지 나와서 확인된 거는 아니죠.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죠. 피해 여성이라는 예일대학교에 같이 파티에 대학생 때 갔다는 그런 것까지 있어서 미국이 너무 복잡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워싱턴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9월 말이네요. 가을인데 가을 느낌은 별로 없고 연방 법무부의 그 부장관이요. 랍 로젠스타인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겁니다. 원래 이 랍 로젠스타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하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건의했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잘못했다는 식의 건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부장관이 되고 나서 2주일 뒤에 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가 대통령이 그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었을 때입니다. 본인이 해고하라고 권고 편지를 썼지만 그때의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에 관한 것이었고 대통령은 말을 자꾸 바꾸긴 했는데 결국은 음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MBC 앵커와 인터뷰한 것이 특히 이 본인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또 대통령이요. 또 대통령의 그 외교자문 마이클 플린 지금 뭐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검사에 수사 협조하고 있죠. 마이클 플린도 놔줘라.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계속 제임스 코미가 수사를 했다. 이것도 뭐 제임스 코미 측의 얘기지만 대통령이 또 러시아 스캔들을 계속 수사했기 때문에 내가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총 책임자가 돼 있었거든요. 이미 부장관은.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 캠페인할 때부터 계속 그 비밀리에 러시아 계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이제 그 장관 청문회 할 때도 안 만났다고 딱 잡아떼고 부통령한테도 딱 잡아떼고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할 때 총 책임자가 될 수 없어서 랍 로젠스타인이 총 책임자가 돼버렸는데 러시아 조사를 한다고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다는 것에 이 부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특별함에 유스트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아주 그 혼란스러울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특히 지금은 해고된 그 당시에 제임스 코미가 해고돼서 국장 대행을 했었던 그런데 나중에는 대통령이 그 사람도 해고시켜버렸죠. 그 사람과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메모에 남아있는데 이 랍 로젠스타인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다고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시켜버리는 거 이거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행정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국민들이 알아야지 된다. 내가 어떤 그 도청을 해서라도 연방 수사국장 그 인터뷰하는 자리 등등에서 뭐 와이어 뭔가를 차서 도청을 해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이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에 도청하면은 도저히 그 아주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랍 로젠스타인이. 행동에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존 켈리가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을 때거든요. 존 켈리와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 네 상관은 나의 이런 일에 동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그 부장관이 그렇지 않았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부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법무부에서도 그 사람이 풍자적으로 농담한 거다. 얼마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면 말하자면 바브 우드의 저서라던가 뉴욕타임스에 누군가가 오피니언을 쓴 것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행정부가 엉망진창이다 하니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말하다가 풍자적으로 농담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난리가 났죠. 이제 주말에 그 어떤 그 캠페인 그 연설하는데 거봐라 그 내부에 다 연방 수사국이고 법무부고 음모자들이 있다니까 나를 내쫓으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팍스의 로라 잉그레엄 뭐 이런 사람들은 당장 해고해야 된다 연방 그 법무부 부장관을 그 사실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 참으십시오.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해고하는 분위기로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나는 해고는 절대로 못 당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랍 로젠스타인이 그래서 주말에 계속 그 존 켈리와 얘기를 했었는데 존 켈리가 누굽니까? 존 켈리, 제임스 마티스 현 국방장관, 또 해고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 세 사람들이 우리 셋 중에 누구라도 해고되면 우린 다 같이 그만두는 거야 하고 무슨 그 결의를 했었다는 이런 사람인데 아직도 백악관에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라젠스타인은 나는 해고는 절대로 안 된다. 사임이라면 또 몰라도 하고 주말에 서로 뭔가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백악관에서 다시 이 그 존 켈리와 로드 라젠스타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가 해임되거나 사임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특별검사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알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뉴욕타임즈를 페이크 뉴스, 페일링 그 뉴욕타임즈라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팍스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보도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라는 말은 없고,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그대로 그 믿으면서 이 부장관을 해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뭐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요.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호감보다는 불호감을 많이 갖고 있고 오랜 전통이 진보 성향의 언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언론이지만 뭐 진보 쪽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해서 이거 감추고 저거 감추고 다 팩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그 언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랍 로젠스타인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고 오히려 그 지금 보수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페이크 뉴스라고 날마다 입에 달고 살더니 그 내용을 쫙 그 믿으면서 이제 그 이 사람 해고해야지 된다 하고 제 그 느낌에는 그 뉴스를 쭉 그 보는 느낌에는 전혀 이런 얘기를 이런 비슷하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다만 법무부잖아요. 이게 뭐 내무부나 어떤 다른 환경청 장관 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의 부장관인데도 이런 농담을 한 것은 또 농담이라면 만약에 풍자적인 농담이었다면 상당히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랬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더 위험한 사람은 연방 대법관 지명자예요. 캐버나우 지명자인데 어제 밤이었어요. 뉴요커가 제일 먼저 그 하비 와인스틴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투 무브먼트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데보라 라미네즈라는 이제 예일대학교 지금 53살입니다. 예일대학교 다닐 때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같이 다녔어요. 1학년 때 파티를 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파티를 했는데 83, 84학년도였답니다. 그때 이제 남학생, 여학생 술 잔뜩 취해가지고요. 술 취해서 남학생들이 막 페이크 그 남성의 상징 같은 것을 여학생 앞에서 막 휘둘고 흔들고 하다가 처음엔 장난감이었죠. 그러다가 이 그 캐버나우 그 지금 대법관 지명자가 이 여학생 그 데보라 그 라미네즈라는 여학생이 참 그 인기가 있었대요.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 앞에 와서 이 여학생도 너무 술이 취해서 바닥에 누워 있는데 와서 바지를 벗고 본인의 상징을 막 흔들어서 본인이 이 여학생 얘기가 지금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너무 술이 취해 있었는데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할 수 없이 그 캐버나우의 상징을 거부하기 위해서 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술이 잔뜩 취했는데도 그게 너무너무 싫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커네디컷에서 예일대학교에 간 카톨릭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 전에는 안 해 이러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캐버나우가 이렇게 했어 바지를 벗고 뭐 흔들고 보여주고 뭐 고은 선생은 남에게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했다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 추가로 뉴요커가 취재를 했어요. 그 가운데는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여성이, 여학생이 잘 아는데 난 캐버나우도 알고 이 라미네스도와도 친구인데 절대로 이런 얘기를 지어낼 리가 없다. 정직하다. 캐버나우의 룸메이트였던 제임스 락처라는 사람이 뉴요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캐버나우가 굉장히 샤이한데 술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캐버나우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 스토리를 전한 데보라 라미네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엿새 동안을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뉴요커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보도해주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엿새 동안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캐버나우가 첫 번째 여성,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여성, 15살 때 그런 일을 당했다는, 침대로 던져지고 막 그랬다는, 거기에 강하게 부정하는 이런 것을 보고, 난 그 여성을 지지하고 싶었다. 사회심리학을 공부했고요. 예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돕는 기구에서 오래 일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여성 학대라든가 말과 행동, 인권,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증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또 뉴요커와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 같아요. 리차드 오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응급실 닥터로 일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아마 그 파티에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파티가 끝나고 여학생들이 울면서 말하는 그런 얘기 들었다. 가짜 장난감도 있었고 진짜로 캐버나우가 바지 벗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다. 라미네즈가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여대생이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연방 대법관 지명자로 캐버나우가 지명이 됐었을 때 예일대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야, 그 정도면은 성폭행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낙태에 관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야지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캐버나우가 예일대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클럽이잖아요. 델타 카파 엡실론이라고, 또 다른 비밀 클럽, 남학생들만 다니는 트루스 앤 컬리지라는 클릭라고 얘기하는 그런 클럽에도 가입을 해서, 원래 술 파티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클럽들이. 그런데 이 지금 뉴요커와 인터뷰를 한 반 정도는 모른다, 말하고 싶지 않다, 나 정치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반 정도는 그런 얘기 들었다, 직접 들었다,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술에 취하고 그 당시에 술 파티, 아이빌리그 대학교의 술 파티가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막 바지를 벗고 상징을 내놓고 이 정도까지는, 그런 거는 아주 평범한 일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왜 이 지금 53살의 데보라 라미네즈 씨는 그 당시에 시스터와 엄마에게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게 이제 오래전에 83년도, 84년도의 일이었고, 나 스스로도 너무 술에 많이 취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술 취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하는 그런 마음도 많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동안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랬다 하더라도, 캐버나우도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내 딸에게, 손녀에게 막 얼굴에 대고 막 상징을 흔들고 만지라고 하고 하면은 이게 옳은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지난번에 가디안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왜 캐버나우의 클락들은 행정관들, 여성 행정관이 많은데 다 모델처럼 예쁜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 공화당의 리자 머콜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여성 의원, 또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에게는 어떻게 여성으로서 그런 사람에게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는가 반대하라 하는 시위대들이 지금 사무실에 많이 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사람보다도 제프 프레이크, 이 사람은 지금 애리조나에서 더 이상 상원의원 안 할 거니까 이 사람의 표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뭐 그다지 많이 전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좀 전에 그 뉴요커의 보도에 대해서도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잠시 얘기를 하다가 그다지 집중적으로 파고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실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한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 세 번째 여성이 피해자가 있고 지금 그룹으로 또 있대요. 캐버나우가 그런 그 행위를 좀 했었다 하는. 그래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은 피해자다 하는 그런 것을 발표한 변호사도 있는데 뭐 더 자세히 확인되기 전까지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팍스 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캐버나우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말을 캐버나우 이 대법관 지명자보다 더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캐버나우가 1982년도 내가 무엇을 했는가, 뭐 83년도 달력 같은 것을 지금 상원에 제출을 한대요. 달력에 술을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마시고 하는 그런 스케줄까지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죠, 당연히. 없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 사이에 뭐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의 딸도 본인도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 프로듀서에게 당했다. 그런데 말을 못했다. 한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숨기는 여성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민주당은 청문회 연기해라 하고 공화당이나 대통령은 이건 다 민주당의 조작이다, 음모다라면서 그를 인준할 것을 강하게 이 지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지지 여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다지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모닝 뉴스에서 그 정연호 부장 리포트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주택 혜택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푸드 스탬프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뭐 영주권 받는데 힘들게 하고 또 뭐 비자 발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토요일에 발표가 됐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아직 절차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반발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이제 법적 소송은 들어갈 테고요. 또 정부도 법적 소송이 있을 것 알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미국이냐?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방 지출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그 시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그 이민자들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미국의 뭐 폴춘의 뭐 500대 기업 가운데서도 이민자가 만든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처음엔 정말 사립학교도 못 다니고 공립학교 다니면서 그 자체도 혜택이죠. 정부의 혜택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시민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은 백악관의 자문인 젊은 그 32살의 스티븐 밀러가 지금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예를 들어서 퍼주기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도 그런 주장도 맞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이민자들을 억압하려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가 고쳐야지 된다면 그 고쳐야지 된다는 그 명제 아래 의도가 어떤 의도냐인 거죠. 그리고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한 가정의 일도 아닌데 가정에서도 속도가 중요하죠. 뭔가 개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그건 사실은 요즘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나 아니면 그 자본주의를 좀 고쳐야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물을 지금 물이 고이면 썩으니까 그것을 뺀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렇게 썩은 물을 뺀다고 할 때 누가 그 썩은 물을 빼느냐. 썩은 물을 뺀다면서 빼는 비용을 챙긴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또 어떻게 정말 효율적으로 뺄 것인가 오히려 썩은 물을 뺀다고 해서 옆에 있는 깨끗한 물까지 다 망쳐놓기만 하고는 썩은 물도 못 빼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고친다고 할 때 그 의도가 중요하고 속도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 생각되고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을 들으니까
연방 국무부에서 본인이 일을 못하는 인도계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어서. 지금 그 연방 그 법무부 아니 연방 그 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백악관 보더라도 정말 하얀 집과 마찬가지로 하얗게 너무 하얗게 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이다 하는데 뭐 인도 뭐 이런 사람들 얼굴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오히려 더 그 장려돼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직책의 차관에도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이 점점 하얗게 바뀌어가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11월 달 선거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물러나면 그 자리는 하얀색 얼굴이 채운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민주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려서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조사를 했더니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12포인트 많았습니다. 공화당 찍겠다는 사람보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민주당이 뒤집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원에서조차도.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율이 다르니까 실제 투표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의 투표율이 훨씬 많으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시니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보다 투표율이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투표율이 높고 백인이 소수인종보다 투표율이 높은데 이런 그 투표율이 높은 사람들이 공화당이다 하는 얘기죠. 잠시 뒤에 두 가지 사실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인데 이렇게 미뤄지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나이키가 이겼네요. 이 콜린 캐퍼닉을 나이키가 광고 모델로 노동절 끝나면서였죠. 고용을 했잖아요. 그 뒤에 다우 지수를 이끄는 정말 블루칩의 최고가 됐고 레이버데이 이후에 그 발표 이후에 5%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게 마켓 밸류로 6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콜린 캐퍼닉을 60억 달러 사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믿는 바를 향해서 가라. 이게 이제 본인이 흑인이니까 흑인에게 경찰이 좀 무자비하게 대한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국가가 나올 때 뭐 국가나 국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슈를 좀 봐달라 하고 무릎을 꿇어서 그 뒤에 뭐 아주 탑 1% 선수는 아니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어디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키에서 선전하고 나서 제일 그 나이키가 정말 주식값이 올타임 하이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발도 불태우고 했었잖아요. 그 나이키 신발도 불태우면서 이게 뭐냐 했는데 대통령도 나이키가 그 실수했어 했는데 결국은 나이키와 콜린 캐퍼닉의 승리였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챔피언은 정말 멋있더군요. 처음에 이제 ESPN과 인터뷰를 할 때 원래 그 진지하잖아요. 진지하게 하다가 ESPN 그 캐스터가 뭐라고 물어볼 때 나중에 웃고 말았는데 PGA 챔피언십 80번째였고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위너가 된 그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요. 제가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왜 누군가가 팍 주저앉아서 뭔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좀 포기할 때쯤 됐는가 했더니 딱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다고 터프했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하고 더군다나 4월 달에도 등 수술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약물 이런 것으로 그 음주운전 같은 것으로 그 약물에 의한 체포가 됐고 스캔들이 있었고 또 그 와이프에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등등 너무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어제 본인도 말하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니까 눈물을 억지로 참던데 결과적으로는 NFL보다도 더 어저께 큰 그 뉴스였고요. 전보다 조금 더 친절해진 것 같고 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예, 샘하고 첼리의 아빠 점점 더 멋있는 아빠 42살에 멋있는 아빠가 되고 있어요. 타이거 우즈요. 20살 때 이겨서 사람들이 막 그 열광을 했을 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성중독 치료까지 받았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전에 그 양용훈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타이거 우즈가 기계냐? 그는 머신이 아니다. 우리처럼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퍼스널한 것 같고 얘기하지 말고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양용훈 선수가 2015년도에 그런 얘기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멋지게 다시 돌아왔어요. 아마 아빠가 돼서 더 멋져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강희씨였습니다.